유하! 새 콘텐츠인 생활 한자어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한자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콘텐츠입니다. 처음으로 다룰 내용은 나이에 관한 한자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이에 관한 한자어가 대거 포함된 논어의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왈, 오, 12, 5이, 지우학하고 32립하며 40이 부록하며 50이 지천명하며 60이 이훈하며 70이 종심소요 불루구 후라. 이 구절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컸으며 40살에 의혹되지 않았으며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해졌으며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도 법도로 넘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이에 관한 한자어는 다음 표와 같으니 영상을 일시정지한 다음 확인하시고요. 확인 다 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특히 70세를 뜻하는 한자어에는 종심 이외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래에 보이는 한시에서 유래하였답니다. 복강 이후 두고 제1수 조회 11전 춘의하고 매일 강두 진취귀라 주체 심상 행상유하니 인생 70 고래휘구라 이후 천화 협적 심심견하고 점수 청전 완관비로다 전어 풍광 공루전하니 잠시 상상 막상 위라. 이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수 아침에 돌아오매 날마다 봄옷을 저당 잡히고 날마다 강가에서 다 취해 돌아오네. 불빛은 항상 찾아와 가는 곳마다 있으니 사람이 70세를 살기는 예로부터 드물도다. 제2수입니다. 꽃 사이에 파고드는 나비는 심심히 보이고 물 위에 점 찍는 잠자리는 완관히 날아오르도다. 전에 오는 말에 풍광이 함께 흘러가니 잠시 동안 서로 감상하되 서로 어긋남이 없기를. 이 시의 첫 번째 수에서 나이 70을 나타내는 한자어인 오희가 유래하였는데요. 이 두 한문고전에서 유래한 것을 포함한 나이에 관한 한자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도표와 같아요. 먼저 만 1살을 돌이라고 하죠. 인생에서 처음 맞는 생일이기에 특별하게 돌잔치를 열어서 돌잡이를 하여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예상해 보기도 했죠. 15살은 학문의 뜻을 둔 시기로 앞에서 설명한 논어의 구절에서 유래하였어요. 옛날에는 이때부터 성인으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이 나이를 성동이라고 표현했답니다. 20세는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갓을 써서 가끈히 경고하지 못하다는 데에서 약관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이때가 가장 예쁜 시기라고 하여 악년 혹은 요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30세는 학문이 확립되는 시기로 15살 때부터 학문의 뜻을 두어 15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한 결과로 이립이라고 하였답니다. 또 옛날에는 학교에서 하나의 과목을 3년 동안 배웠고 총 5과목을 배웠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자립하는 나이가 된 것이 이 무렵이었답니다. 40세는 불혹이라고 하여 자기 수양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외부에서 유혹된 요소가 많이 있어 실제로 불혹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수양의 경지가 상당히 온숙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역시 15세, 30세와 같이 논어에서 유래한 어휘랍니다.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하여 공자가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다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논어에서 유래하였답니다. 60세는 이순이라고 하여 공자가 나이 60살에 귀가 순해졌다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귀에 거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처럼 파순함이 많이 쌓이면 헛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고 본 것이지요. 또 다른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사리에 모두 통달하여
귀에 들어오는 것이 순조롭다는 것이에요. 61세는 60갑자가 태어난 해로 되돌아온다는 데서 환갑 혹은 회갑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고요. 62세는 다시 60갑자가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데에서 진갑이라는 단어가 유래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60갑자가 무엇인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70세는 앞에서 살펴본 중심과 고희 외에도 칠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7과 10을 곱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80세를 뜻하는 한자어인 팔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답니다. 81세를 뜻하는 한자어인 망구는 90세를 바라본다는 데에서 유래하여 만들어진 단순한 한자어입니다. 다음으로 88세를 뜻하는 한자어인 이수는 쌀 밑자를 쪼개어보면 88이 된다는 데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다음은 90세를 뜻하는 한자어인 구순인데요. 이 단어 역시 앞을 7순과 8순처럼 9와 10을 곱해서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99세를 나타내는 한자어인 백수는 100, 100에서 한일자를 뺀 글자인 흰백자를 썼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특히 환갑, 고희, 팔순은 장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환갑이 되었다고 해서 장수하였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리고 100세와 120세를 표현하는 한자어는 쓰나 전근대 시절 평균 수명이 50세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100세와 120세를 표현하는 한자어는 굳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환갑, 즉 회갑, 그리고 진갑은 60갑자가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새로운 60갑자가 돌기 시작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세부에 거쳐 60갑자가 무엇이고 그에 관한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유하 이번에는 60갑자를 영상 3개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60갑자를 구성하는 요소인 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중국 상나라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천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각각 하나의 태양을 의미했답니다. 옛날 중국에서 구전되는 설화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태양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더니 결국 태양의 숫자가 10개가 되어 평지에서는 가뭄이 들고 숲에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예라는 사람이 태양을 하나씩 쏴서 맞추자 태양이 하나씩 떨어졌는데요. 그는 딱 한 개의 태양이 남자 달 쏘기를 그만두었다고 해요. 이때 남은 태양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이라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간, 즉 십간은 태양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그 태양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었답니다. 천간은 갑, 을, 영, 정, 구, 기, 경, 신, 임, 계가 있답니다. 오늘날에 가까울수록 음양 원술과 인간 서로가 가미되어 실생활에 널리 활용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에피소드 4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천간이 상징하는 것은 10개의 태양을 상징하고 활 잘 쏘는 사람이 하나만 남기고 다 떨어뜨려 하나의 태양만 남았으며 각각의 태양이 십간이라는 흔적으로 나왔습니다. 후대에 들어서 음양 오행성과 인간 신앙이 가미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간에 대응하는 12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하!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을 후속 영상으로 3편의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십간이라고 불리는 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지 않았다면 설명란을 영상 링크 혹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해서 시청하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12지라고 불리는 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눌러셨나요? 다 눌렀으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상징하는 동물 순서는 쥐, 소, 범, 즉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있어요. 이 순서에 관하여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높으신 분이 동물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정해진 지점까지 정해진 일시까지 도착하라고 했는데요. 각각의 동물들은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정해진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소는 자기가 느린 것을 알기 때문에 특유의 근능성을 발휘하여 일찍 출발해서 1등으로 도착할 뻔했지만 소뿔에 매달려있던 쥐가 얍삽하게 결승점으로 뛰어들어 1등을 하고 소는 그대로 2등을 했고 호랑이 앞서서 뛰어가던 토끼가 언덕에서 낮잠 자는 것을 보고 그렇게 뜸들이면 11등 안에 절대 들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 뒤에 유유히 지나가서 3등을 차지했고 토끼는 중간에 낮잠을 자려고 했지만 호랑이의 말에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뛰어서 그래도 4등을 건졌다고 해요. 그리고 용은 유일하게 날 수 있었지만 구름들을 헤집고 오느라 5등이 그쳤고 뱀은 용의 구름에서 감겨와서 6등을 했고 말은 정직하게 달라서 7등을 했고 닭은 아침에를 보고 울기만 하다가 늦었고 개는 닭이 우는 소리에 짖다가 늦었고 돼지는 아침밥을 먹고 나가 늦었다고 해요. 물론 이는 구조로 내려오는 설화여서 지역마다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른 것도 있어요. 12지로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는 마법 천자문과 꾸러기 수비대가 있는데요. 마법 천자문은 주인공부터가 12지를 상징하는 동물 중 하나인 원숭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데다가 대척점으로 12신마의 각 캐릭터들이 12지를 소재로 하였고요. 꾸러기 수비대는 주인공 라인부터가 12지를 소재로 만들어서만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12지라고 불리는 지지와 그것을 상징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2지를 상징하는 동물들은 문화권마다 다르기도 해요. 더 나아가 12지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까지 알아보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천검과 지지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유하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을 후속 영상으로 60갑자를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0간으로 불리는 천간과 12지라고 불리는 지지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지난 영상들을 보고 오시지 않았다면 설명란을 영상 링크를 통해서 시청하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갑자에 관한 내용 중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으로 60갑자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눌렀나요? 다 눌렀으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 즉 10간은 숫자와 오행과 방위에 주로 활용되었는데요. 먼저 숫자의 경우에는 경을 0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1씩 늘어나고 기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1씩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60갑자로 표기되는 도를 서력 기본으로 환산할 때 1월 자리를 담당하는 식입니다. 임땡년을 시작할 경우 무조건 땡땡땡 2년으로 끝나는 식이지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에서의 임진은 1592년이고 임오군란에서 임오년은 1882년이 되는 식이지요. 오행은 두 개씩 묶어서 활용되고요. 오행은 구성되는 각각의 상징에 따라서 색깔도 두 개씩 묶어서 중앙을 상징하는 토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개씩 묶어서 동쪽과 남쪽을 상징하고 오른쪽으로 두 개씩 묶어서 서쪽과 북쪽을 상징한답니다. 이 중 어느 날에 주로 쓰이는 것은 숫자와 색깔 정도가 자주 쓰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지, 즉 12지가 상징하는 대상은 동물과 시간인데요. 12지와 동물 사이의 관계는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과 12지의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24시간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12지는 12개죠? 그렇다면 12지로 어떻게 시간을 표기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개씩 묶으면 하루의 시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12지를 활용해서 시간을 표현할 때는 자시, 축시, 인시, 오시, 신시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시간 표기법은 19세기 말까지 쓰이다가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로 접어들고 나서 24시간 시간체계로 전환하면서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다만 자정과 정오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오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이렇게 시간을 표기한 방식을 시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12지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올해는 개미년이자 검은 토끼의 해라고 불리우죠. 이러한 표현은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육식갑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육식갑자는 지금까지 진행하던 청간과 지지를 한 글자씩 대응한 것이에요. 앞에서 청간은 10간으로 불리고 지지는 12지라고 불린다고 했죠. 청간 10개와 지지 12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60가지이고 이 조합의 시작은 갑자여서 60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그래서 10간과 12지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 도표와 같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올해는 개묘년이라고 했죠. 도표에서 개묘를 찾아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개묘는 60갑자 중 40번째이죠. 그 앞에 보이는 건 이민이고 바로 뒤에 보이는 것은 갑진이죠. 올해가 개묘년이면 내년은 갑진년이고 작년이 이민년이 되는 식으로 연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청간을 활용해서 개로 들어가는 해는 3으로 끊는다고 했죠. 올해는 2023년이고 개묘년이 딱 맞지요. 예년 2024년이므로 끝자리가 4 그리고 각 무슨 해가 될 것이라고 유축해 볼 수 있는 시기지요.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러한 규칙을 알고 보면 명칭만으로 사건을 일어난 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개해년은 다음에는 무슨 해일까요? 네, 바로 갑자년입니다. 60갑자의 순서가 끝에 이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차례가 계속 이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 1에서 다룬 나에 관한 한자어 중 한갑이 해갑 그리고 진갑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랍니다. 여기에다 청간을 각각을 나타내는 색깔과 지지를 상징하는 동물을 조합해서 작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 이런 말이 생겼지요. 10간과 12지 및 60갑자에 대해서 잘 알겠지요. 이번 영상에는 10간과 12지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간은 소형연도를 표기하는 숫자와 5행에 따른 숫자를 상징하고 12지는 12마리의 동물과 전통적인 시간 표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어요. 이 도를 조합한 60갑자는 전통적인 연도 표기법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외에도 60갑자는 명리학에서 사주를 헤아릴 때 활용되기도 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4절기의 원리와 봄에 해당하는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기를 따르고 시기 오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봄절기는 입춘을 지나며 우수와 경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6월 말에서 3월 초중에 유서에서 기상특급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수 후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깨어나는 경칩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서 익히면 됩니다. 한해 농사를 짓기 전에 하늘에서 세팅을 해주는데요. 먼저 따스한 봄에서도 맑은 날씨를 제공해주고 곡식이 잘 익도록 적절히 비를 내려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순서대로 맑은 날씨, 청명, 곡식이 잘 익도록 도와주는 뒤 고구, 외우는 중에 청명과 고구에 대한 형상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절기 중 이 두 개 절기는 음작절용으로 형상법입니다. 여름절기는 하지 무렵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초여름이 되면 여름방학이 되기를 포망한다는 것에서 포만과 망종의 순서를 하나씩 앞에 모으면 가을절기는 입추를 지나면 초소와 백로를 만나는데 이때 여름방학이 물러납니다. 추분이 이를 무렵에 추석을 맞이하는데요. 추석에는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으로 항상 푸짐하게 차려서 먹기 때문에 추운 여름을 발로 한강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을 시작하면 일단 눈이 먼저 내리기 때문에 소설, 매솔로 순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추위가 오기 때문에 소한과 도한 끝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여름과 겨울절기 끝에부터는 소, 땡, 애, 땡은 각 계절에 통해 남은 계절이니 여름에는 작은 무더위, 큰 무더위, 소소와 대소를 익히면 되고요. 겨울하면 또는 봄과 추위이기 때문에 추위에 해당하는 소한, 대한을 작은 한파, 큰 한파 이런 식으로 여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24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4절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4절기는 각 계절별로 1개의 변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라고 한다. 각 계절별로 어떤 절기가 있는지 살펴보기가 24절기가 형성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4절기는 지구와 태양을 공조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훔쳐오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각 계절별의 특징이 가장 강력할 때 지구와 태양을 비치는 호서가 있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제 각 계절별로 어떤 절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봄입니다. 봄에 해당하는 절기는 입춘, 우수, 경치, 춘분, 청명, 고우가 있는데요. 먼저 입춘은 봄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양력으로 2월 4일경입니다. 이때는 건양다경, 입춘대기라는 여덟글자로 된 땅을 붙이는데요. 이를 입춘방이라고 한답니다. 우수는 양력 2월 19일경으로 겨울 내에 얼었던 땅이 녹아 부드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무렵에 첫 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경칩은 양력으로 3월 5일에서 6일경으로 이 무렵에 겨울을 잠을 자던 개구리나 뱀 같은 동물들이 깨어나는 때라고 합니다. 춘분은 양력 3월 21일경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여름날 까지까지 낮에 해당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밤에 해당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청명은 양력 4월 5일경으로 농가에서는 한해 농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눈에는 별을 심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며 밭을 본격적으로 가라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때로 갑니다. 고구는 봄을 마지막 절기로 양력 4월 20일경으로 봄비가 내려 식물이 무성해지는 시기로 합니다. 요약하면 봄에 해당하는 절기다 성장하기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 명칭을 있습니다. 여름에는 봄에 소생하신 만물이 잘 생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 농가에서 나타나는 분석도 이를 반영한답니다. 다음은 여름입니다.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는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내서가 있는데요. 먼저 입하는 여름 시작되는 시기로 양력으로 5월 6일입니다. 소만은 양력 5월 21일경으로 농가에서는 보리가 무성하겠고 모내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망종은 양력 6일경으로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지는 양력 6월 22일경으로 한 해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입니다. 소서는 양력 7월 7일경으로 이 무렵에 장마철을 맞게 되고 더위가 한창 급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대서는 양력 7월 23일경으로 한 해 중 가장 무더운 시기입니다. 요약하면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는 만물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의미와 무더위를 의미하는 명칭이 많습니다. 가을에는 만물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는 입추, 처서, 병로, 추분, 팔로, 상강이 있는데요. 먼저 입추는 양력 8월 8일경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처서는 양력 8월 23일경으로 더위가 서서히 물러나는 시기로 한해 농사의 수확 준비를 합니다. 병로는 양력 9월 8일경으로 겨울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추분은 양력 9월 13일경 다시 낮과 밤의 길이 같아지고 이 이후로부터 동지까지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팔로는 양력 10월 8일경으로 낮새가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해서 테니스를 미치기 시작합니다. 상강은 양력 10월 13일경으로 첫 대기를 시작하며 점점 낮새가 추워지며 이 무렵에 단풍이 피기 시작합니다. 요약하면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는 농작물 수확을 결실에 옮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만물은 아직 다 수습하기 않은 때입니다. 이때 수습하지 않은 생명은 겨울에 수습해지고 봄을 얘기합니다. 겨울에 해당하는 절기는 입동수, 설대, 설동지, 소한이 있는데요. 먼저 입동은 양력 11월 7일경으로 겨울이 시작한 시기로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이 무렵이 되면 가을에 성숙하지 않았던 식물들이 완전히 성숙합니다. 소설은 양력 11월 22일경으로 천문이 산간 지역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설은 양력 11월 7일경으로 눈보라 급성을 부리고 밤이 더욱 흐려집니다. 동제는 양력 12월 22일경으로 한 해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시기입니다. 수하는 양력으로 다음해 1월 6일경으로 한파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눈보라가 급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대하는 양력으로 다음해 1월 10일경으로 한 해 중 가장 추워 한파가 심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24절기 명칭과 그에 따라 전통적으로 농가에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살펴봤는데요. 24절기를 빠르고 쉽게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계절의 첫 번째 절기인 첫 번째 절기는 이 플러스 계절 한자가 결합된 부분이 계절을 나타낸 한자 앞에 전립절을 붙여서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각 계절의 네 번째 절기는 봄과 가을의 한자절이고 여름과 겨울이 센터입니다. 즉 땡땡 군으로 끝나는 명칭은 봄과 가을이고 이런 패턴은 춘분과 추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로 끝나는 명칭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하지와 동지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봄 절기는 입춘을 지나며 수와 경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6월 말에서 3월 초경에 유서에서 기상특급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수후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피어나는 경칩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서 익히면 됩니다. 한해 농사를 짓기 전에 하늘에서 세팅을 해주는데요. 먼저 따스한 봄에서 맑은 날씨를 제공해주고 곡식이 잘 익도록 적절히 비를 내려 조리비를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순서대로 맑은 날씨, 청명, 곡식이 잘 익도록 도와주는 뒤 고구 외우면 됩니다. 청명과 고구에 대한 영상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절기 중 이 두 개 절기는 문작절 외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름 절기는 하지 무렵에 학생들의 여름 방학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초여름이 되면 여름 방학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에서 소만과 망종의 순서를 하지 앞에 놓으면 가을 절기는 입추를 지나면 초소와 병로를 만나는데 이때 여름 병이가 물러납니다. 추분이 이 무렵에 추석을 맞이하는데요. 추석에는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으로 항상 푸짐하게 차려서 먹기 때문에 추운 기에는 발로 상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을 시작하면 일단 먼저 눈이 먼저 내리기 때문에 소솔, 대솔로 순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추위가 오기 때문에 소환과 대환 끝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여름과 겨울 저기 끝에 붙은 소, 땡, 배, 땡은 각 계절의 땡을 담은 계절이니 여름에는 작은 무더위, 큰 무더위, 소소와 대소를 익히면 되고요.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은 눈과 추위이기 때문에 추위에 해당하는 소환, 대환을 작은 한파, 큰 한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각 계절에 해당하는 28절기를 모두 외웠는데요. 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얘네 28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